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혈액내과 박진희입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백혈병, 림프종 등의 혈액암과 기타 혈액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어느 날 불현듯 저에게 청하지도 않은데 찾아왔던 그 백혈병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를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비온 뒤 처음 섭외를 받고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 전에 강의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좋은 내용으로 백혈병에 대한 공부들을 아주 긴 시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렇게 열심히 치료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미리 우리 앞에 치료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약 10년 전에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정원에 있던 조형물에 적힌 글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제가 존경하는 그 교황님이 이 병원에 방문하셔 했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제 의사로서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소개하자면, 우리가 환자의 어떤 병을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그 환자의 그런 정신 또는 영혼, 마음의 상처를 입는 데면 큰 의미가 없다. 즉, 의사가 기본적으로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건 기본이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추가로 그 환자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잘 다독거려 잘 치료를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그런 참된 의사의 길이라는 거를 저에게 깨닫게 해줬던 글이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럼 오늘 처음 나누고 싶은 환자 얘기는 송수영 씨입니다. 아마 이 환자분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백혈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나눠보자고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수영 씨는 진단 당시에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는 2월 봄방학이었습니다. 호흡이 곤란해서 응급실에 찾아왔다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한 상태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제 15세면 소아과인데 워낙 병이 위중해서 저희 내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처음 치료할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림프급성 백혈병 소아는 약물만 열심히 치료하면 완치가 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힘든 관해 유도 치료 기간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수영 씨는 이때 당시 꿈이 이제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사이버 고등학교를 하고 친구들과 그 간격을 좁히지 않고 학업을 따라갔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수영이 아버님께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고 군대를 빼줄 테니, 이제 당연히 빠지는 거죠. 군대는 내가 책임지고 빼줄 테니 그 기간만큼 쉬어간다 생각하고 여유 있게 가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환자는 약 1년 동안의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치료를 하고 잘 치료가 되어서 약 2년은 이제 유지치료를 외래 베이스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3년의 치료를 하고 이제 치료가 끝났나 했는데 선생님 어느 날 무릎이 아파요, 어느 날 팔이 아파요 해서 보니까 장기간의 스테로이드와 약물 치료로 인해서 무릎 관절 그리고 팔목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단 당시 이렇게 기도가 거의 다 막혀서 왔던 수영 씨는 치료는 이렇게 잘 되었어요. 이렇게 종양도 없어지고 골수도 깨끗해졌는데, 보시면 첫 치료하고 퇴원했을 때 2월에 입원해서 이렇게 벚꽃이 흩날리는 이제 봄에 퇴원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림프구성 백혈병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서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변해버린 외모에 얼마나 당황했을지 지금 생각하면 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유지 치료를 다 하고 이제 치료가 끝났구나 했는데 이렇게 또 무릎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제 수영 씨는 어느새 15세에서 19세에 이제 그 청년기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때도 한 번도 그 수영 씨는 그 비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본인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도 항상 외래를 오면 저와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보낼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제 기억에 이제 소아 혈액암 환자들의 멘토링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메이크 어 위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해서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추억도 남기면서 그 10대 후반의 그런 투병 생활을 나름대로 이제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수영 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그 스테로이드로 퉁퉁 부은 수영 씨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오늘 우리 주제를 한번 백혈병을 안고 가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계기가 되었던 사진들입니다. 이게 근황의 사진이고요. 수영 씨는 지금 송도에 있는 팀 비스트라는 그런 헬스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제가 여기 나오면서 얘기를 이제 했고,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고 수영 씨에게 연락을 하면 정말 자상하게 잘 상담을 해주기로 하였으니까 한번 또 상담도 해보시고 또 새로운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우리 이아름 씨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그 여대생, 얼마나 그 아름답고 또 그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때겠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보면 비슷한 과정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감기가 잘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더라 해서 이제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시행한 검사에서 이제 백혈병 세포가 나와서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저에게 이제 의뢰가 된 환자입니다. 환자는 대학교 2학년 가을에 이제 관해 유도 치료를 시작을 하였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 치료가 잘 되었으며 하나밖에 없는 오빠하고도 HLA가 잘 이제 일치가 해서 곧바로 이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빠도 굉장히 건강하고 소방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식의 결과도 아주 좋았고, 또 숙주 반응도 약간 그 손발과 이제 그 부강에만 오는 정도로 큰 부작용은 없이 치료는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저를 외래에서 만나면 밝고 이쁘기만 했는데 그 많은 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눈물로 지새운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얼마 전에 저를 만나는 거는 10월쯤에 항상 1년에 한 번 만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공유자인 오빠도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이후에 생긴 그런 이제 부작용 치료를 잘 하고 있으며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름 씨는 이식한 지 13년 5개월째이고 지금은 아주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우뚝 서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환우들과 이런 얘기를 하겠다 했더니 아름 씨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글씨체만 바꾸고 토시 하나, 점 하나 안 바꾸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인천에서 살고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35살 이아름입니다. 저는 2007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완치 판정 받은 지 올해로 딱 10년 차예요. 교수님 전화를 받고 옛 기억을 떠올릴 만큼 저에게도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부동산 일을 시작한 지는 9년 정도 됐고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회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와서 퇴사를 하고 고민을 하던 중 선택한 직업이었습니다. 저의 일의 최대 장점이자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장이라는 거죠.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점,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적성에 잘 맞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병원에서 치료받던 시간보다 퇴원 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것이 달라진 만큼 달라진 상황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재발에 대한 불안감, 바닥이었던 자존감, 세상에 뒤처진 것 같은 조급함, 이 모든 게 쌓여 위축되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마냥 우울감에 시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흔한 말이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나 자신에게도 스쳐 지나갈 시간이 필요했어요. 치료 중인 환우분들 또는 치료가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갈 예정인 환우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쉼을 주세요. 그리고 그 쉼 동안에 스스로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치료도 이겨낸 나니까요. 많이 칭찬해주고 아껴주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의료진 분들 모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백혈병이라는 힘든 그런 이제 병을 앓고 회복을 해서 앞으로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뭐 그런 내용들도 이제 우리 아름 씨가 잘 적어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눌 그 환자분 얘기는 최수빈 씨입니다. 최수빈 씨는 진단 당시 18세니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여기에도 아마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 많을 텐데 자꾸 어지럽고 멍이 잘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빈혈이 심하다고 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보면 헤모글로빈이 4.5면 일반인들도 굉장히 이제 창백한데 수빈 씨는 굉장히 피부가 하얘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봤던 환자 중에 가장 창백한 환자라고 해도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창백하고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조용하고 차분한지 그 휴일 전날 오후 외래를 봤는데 진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직원이 이제 진료가 다 끝났다고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대기실 한쪽에 아주 창백한 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마냥 자기 이름을 부르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환자가 바로 최수빈 씨였습니다. 수빈 씨도 이제 여름방학에 부랴부랴 관해유도 치료를 했고 운이 좋아서 또 이제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에 말한 우리 이 아름 씨하고 약간 치료 기간이 겹치는 나이는 어리지만 약 3개월의 그런 치료의 선배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길병원에 부임했을 때 환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애착들이 가서 이 환자들을 좀 더 가깝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마침 군 입대를 해서 있었는데 그 HLA가 완전히 일치를 해서 그 오빠로부터 공여를 받아서 이식을 하였고 또 이제 형제로부터 아무래도 공여를 받다 보니까 부작용이 별로 없이 치료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부작용이 없다고 해도 이 차분하고 조용한 대학교 1학년 소녀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어요, 이 시간을. 그런데 이 수빈 씨가 이 힘들고 두려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잘 볼까요? 지금은 인천 남부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도 아주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고 이식한 지 이제 14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수빈 씨는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를 잘 살펴보면 이제 그 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 어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 1년의 과정을 보면. 그래서 치료하는 1년을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을 때는 경영학 외에도 이제 국문학을 하면서 이중전공을 하면서 교직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한 치료를 잘하고 외래를 다니다가 이식하고 약 5년째쯤 한 1년쯤 어디 외국에 자원봉사를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제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캄보디아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수빈 씨 얘기로 이 다문화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대개는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 아니다 보니까 언어의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대구 사이버대학에서 언어치료학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런 그 다문화 가정들의 아이들의 한글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과정을 차분하게 잘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지금은 그 인천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한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분인데요. 임태우 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그 컴퓨터 공학도입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에 있는 이제 유수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그 박사 과정을 하다가 그 지도 교수님의 권유로 이제 저희 송도에 있는 그 대학의 분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한 5년 전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저에게 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식을 하고 잘 되었다 했는데 이제 고향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아주 온갖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심한 이제 치료 기간을 겪으면서 이 과정에서 저희 치료 기간에 맞춰서 박사 학위도 받고 디펜스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약 2년 반 전에 이제 림프급성 백혈병을 다시 진단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혈병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던 중에 갑자기 환자는 이제 아주 심한 뇌병변이 오고 또 이로 인해서 반복되는 경련과 고열로 중환자실에서 약 한 달 이상의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기간에 저희 병원 인턴 레지던트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그 문제들이 많았던 환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유하지 않는 베트남에서 아들 하나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이제 박사가 됐다 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제 중리산이하니 집안이 얼마나 풍지박산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아빠는 실어증에 걸리시고 엄마는 쓰러지시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정말 아드님을 이 가정에 돌려보내야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의료진들이 열심히 치료를 한 결과 환자는 다행히 잘 회복이 되어서 작년 3월에 이제 베트남에 있는 형님을 저희가 불러다가 그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그럼 또 생각해 보세요. 작년 3월이 우리나라에 어떤 때였을까요? 이제 대구에는 매일 확진자가 얼마씩 나오기 시작하고 온 국경은 다 막혀서 베트남이고 어디고 국경이 막힐 때 이제 저희가 영사관으로 어디를 편지 쓰고 전화하고 해서 형님이 무사히 도착을 해서 스케줄에 맞게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반년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제 환자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이 되었는데 그 고비를 이제 가족들의 사랑과 그런 믿음으로 이제 또 본인의 의지로 잘 이겨내고 지금 입안이 약간 깔끄러울 정도의 그런 이제 불편감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뇌병변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작년 거, 이게 지금 건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불행히도 뇌병변이 이제 이 위치가 그 시각이나 시야와 관계가 되는 것이어서 좀 시야가 안 좋다 보니까 걷는 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이런 뇌병변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었던 게 이 컴퓨터 박사인 이 사람이 만약에 좋아져도 이 인지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정말 저도 고민스러웠는데 다행히 잘 회복이 되어서 공부한 대학에서 대학 강사로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태우 씨는 자기가 이렇게 좀 잘 걷지 못하고 일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미웠으니
재활 치료를 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활 전문 병원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초기 이제 처음 갈 때는 이렇게 붙잡고 겨우 걸었고요. 요 뒤에가 이렇게 지극정성 간병해주는 누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태유 씨는 어느 누구의 부축도 없이 혼자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외래도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빙그레 이렇게 미소까지 지어가면서 대학 강사로서의 그런 자기의 또 그 앞날을 지속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다시피 저희 어느 날 여기 있는 환자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싶어 하는 분이 어디 있었겠어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또 쉽게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침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뭐 감염이 되면 뭐 1번 환자, 2번 환자 열심히 집중해서 치료를 하면 그 방역을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 2,000명, 3,000명 하는 것처럼 이 백혈병도 어느 날 찾아왔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집중해서 치료한다고 쉽게 가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젊은 분, 어린 친구부터 연세가 많은 분까지 다 있지만 특히 이렇게 청년기에 이런 불청객을 맞이한 우리들은 그러면 물론 병을 열심히 치료를 하면서 또한 함께 이걸 끌어안고 내가 이게 좋아졌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가지도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이런 그 앞서서 치료하신 분들을 그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의 동의하에 그분들의 투병과 삶을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부언을 하자면 이분들은 다 하나의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다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첫 환자인 수영이도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고비가 있었고 같이 치료받던 환우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뭐 꺼이꺼이 울고 그런 고비고비 있었지만 한 번도 저에게 찾아와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좋은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그래도 아직은 치료 중인 태유 씨마저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얘기라고 특히 태유 씨 같은 경우는 외국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자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 한국 보험으로 치료를 하니까 한국에 이렇게 많이 자기가 혜택을 받아도 됩니까? 감사해야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치료를 하면 또 이제 앞으로 지금 비록 힘들지만 또 지금과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건 아니지만 더 좋은 다른 또 소망을 이루게 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자. 완치 판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냐고 하셨는데요. 이제 완치란 우리가 관해라는 거는 항암 치료를 하고 저희 혈액이나 그 다음에 그 골수나 뭐 비장이나 다른 곳에 일단 병이 없는 걸 관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관해 상태가 3년에서 5년.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고형암은 뭐 5년을 얘기하는데 혈액암은 한 3년 정도 재발하지 않고 가면 저희가 이제 완치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 재발하지 않고 가면 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이 골수 이식 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감염 위험인가요? 그랬죠. 그래서 골수 이식 후 그렇죠.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두 가지죠. 이식한 그런 조혈모세포에 의한 숙주 반응과 또 숙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한 면역 억제제로 인한 감염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면역 억제제와 우리가 이제 그 감염을 예방하는 약을 써가면서 숙주 반응과 감염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왜 화학 시간에 그 양팔저울 해본 적 있죠. 그래서
아주 조금 뭐 그 화학약품 아주 조금만 가루를 해도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숙주 반응을 예방하는 것과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을 아주 그 조심스럽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토미 해모힘이 면역 증강시킨다고 했는데 저도 그거 사실은 선물도 받아봤고 뭐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다 보니까 저희 환자 뭐 치료용으로 제가 사용한다고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근데 치료 중에는 다양한 약물도 써야 되고 우리가 뭐 항암제 아니면 그에 대한 항생제 병원에서 주는 보조제들이 간에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약들은 치료가 다 끝나고 나중에 안정되었을 때 고려해보자 하고 환자들에게는 복용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전자 반도체와 뭐 공장에서 이러다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다른 회사 반도체에서 뭐 이렇게 커다랗게 뭐 몇 명 있다고 이렇게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 그렇죠. 우리 병 치료를 하다 보면 병원에서 주는 약 외에 뭔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굳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이 하는 게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꼭 쓴다면은 이제 종합 비타민제. 왜냐면 골고루 우리가 음식을 아무래도 항암 치료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영양 섭취가 안 되니까 종합 비타민제는 제가 권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메가3도 일반적으로 권유합니다. 오메가3는 나중에 또 특히 그 2차 그런 암을 중에 뭐 예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메가3.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그죠? 유산균도 이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는 제가 그냥 복용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가끔은 비타민제도 먹다 보면 울렁거리기도 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기보다는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발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우리 좋아하시구나. 재발은 이제 우리 처음 진단받을 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빈혈이 오거나 아니면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또 멍이 잘 들거나 감염이 잘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뼈마디가 여기저기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치료를 한 환자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잖아요. 뭐 한 달, 뭐 3개월 가기 때문에 대개는 증상으로 온다기보다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발이라고 해서 다른 증상이 있지 않고 우리 백혈병 환자들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제 외국인 의료보험을 비판했는데 생각을 바꾸려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저도 같은 의사이지만 이제 제가 환자를 보지 않을 때는 그래 우리 이렇게 의료보험인데 외국인들이 왜냐면 이제 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할 때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 환자 중에는 뭐 중국에서 오신 우리 이제 조선족 분들도 있고 이런 귀하신 분들이 좀 있다가 보면 어떻게든 보험으로 해서 약을 써주고 싶은 마음이 또 저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나라에서 혜택을 해줘서 치료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보험의 종류를 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정부에서 잘 치료받게 해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혈병의 초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백혈병은 이제 골수 안에 그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세포들이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적혈구가 부족하면 이제 어지럽거나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숨이 차거나 기운이 없거나
그다음에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백혈구가 적을 경우에 쉽게 감기에 걸리고 이게 염증이 이제 잘 낫지 않고 열이 나고, 또 혈소판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쉽게 멍이 들거나 출혈이 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우에는 두통이 오거나 숨이 차거나 소변 보는 게 힘들어지거나 그런 증상이 오고요. 또 이제 백혈병 때문에 골수 안에서 이제 어떤 병변이 하면서 이제 뼈에 많은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혈병의 종류마다 이제 또 비장을 뭐 침범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장이 그 왼쪽 상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상부가 배가 이렇게 이제 복부 팽만이 오면서 불편하거나, 그리고 모든 이제 암의 경우에 몸무게가 그 이유 없이 몸무게가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또 이제 백혈병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저기 임파선이 커져서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빠가 급성 백혈병으로 6개월 만에 사망했는데 동생인 저도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일반적으로 백혈병은 뭐 전염이 되거나 뭐 그렇게 옮겨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오빠가 급성 백혈병이었다고 해서 나도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 만약에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그럴 수 있다고 친다면 한 번쯤은 건강검진 정도 해보는 게 과하진 않으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골수 이식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져서 조기 폐경이 왔는데 몸이 나아지면 호르몬도 당시에 안정이 될까요?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골수 이식을 하고, 그럼 이제 골수 이식하기 전에 항암치료 여러 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그냥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나오는 그 아름 씨나 수빈 씨도 그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우리가 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조기 폐경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한 5년 동안은 뭐 조금 자주 만나지만 5년이 지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가을에 이제 그 독감 예방도 할 겸 잘 지내는 어떤 2차적인 문제는 없나 주治입장으로서 한 번씩 관리해 주는 거고요. 산부인과는 저보다 더 자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이 치료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다른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호르몬 치료를 곧 시작을 하면 또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아니면 몸의 불균형도 잘 회복이 될 겁니다. 백혈병의 원인은 주로 뭔가요? 이제 사실은 1번은 원인은 잘 모른다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여기 여러분들 중에 뭐 벤젠이나 뭐 어떤 화학약품이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원인 불명이 많고 그 외에 벤젠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 그 자동차 도색업을 한 10년 이상 하신 분은 제가 산재 신청을 해드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울산이나 그런 화학단지에 보면 이렇게 좀 백혈병 환자들이 조금 많은 경향이 이때더라 하는 그런 우리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일부 또 담배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치율은 이제 요즘에는 뭐 좋아서 뭐 이식을 하거나 약물이 좋기 때문에 보통은 한 60%는 완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그 위드 백혈병이면 쭉 관리. 위드 백혈병이란 건 그냥 병에 매여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병이 있지만 내가 병과 함께 내가 지금 병이 있어. 근데 이게 우리 차트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보자. 여기 보면 이렇게 과거예요. 히스토리 오브 옛날에 알았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5년, 10년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내가 옛날에 병이 있었으니까 하고 그 병을 앓고 산다기보다는 우리 백혈병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하면서 이 과정에 같이 내 앞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고, 이제 앞으로도 쭉 관리는 해야겠죠. 왜냐면 치료가 끝났어도 아까 우리 아름 씨처럼 직업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또 이제 뭐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좀 평소에
건강한 그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병에 매워서 재발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 삶을 끝까지 매일 필요는 없어요. ATLA 아니죠. 지금 우리 이 수영 씨가 ATLL이잖아요. 완치됐는데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확률의 얘기긴 하지만 좀 비교적 낮다 그런 건데, 이제 특히 여기는 이제 어린이고 좀 어른 성인들의 경우하고 이제 소아의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요. 완치할 수 있습니다. 얘가 덜민다고 없는 건 아니고요. 추적 관찰만 하는데 병의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백혈병이라고 해서 다 골수 이식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특히 급성 백혈병 하면 림프구성 그리고 골수성을 나누었을 때, 이제 골수성도 그 동반되는 그런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 그리고 유전자 이상, 또 그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재발했나, 골수형성 이상성 증후군이 동반됐나, 그런 걸 가지고 이 환자는 재발하거나 뭐 그런 위험이 높다, 보통이다, 위험이 아주 낮은, 예후가 좋을 거라는 그런 이제 그룹핑을 해서 재발할 위험이 좀 많은 환자들만 선택적으로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림프구성 백혈병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게 청년 어린이냐, 또 젊은 청년기냐, 또 성인이냐, 또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만 이식을 합니다. 혈액암은 꼭 백혈병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혈액암에는 백혈병, 뭐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백혈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백혈병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영화랄지 아니면 치료의 그런 강도가 세기 때문에 좀 많이 얘기가 되면서 이제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완치 판정 이후에 저도 조혈밀수포 기증이 가능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이제 형제간 이식과 반일체 이식상의 예후가 보통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거의 비슷하곤 됐지만 사실은 엄마나 아빠로부터 받은 게 예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는 부모 자식을 먼저 찾고 없으면 형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자. 킴리아. 이제 킴리아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뭐 CAR-T 치료죠. 그러니까 즉, 내가 주로 지금 림프구성 그런 백혈병 치료가 잘 안 되는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나 림프종 환자에게 쓰는 건데요. 이제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내 원래 림프구성 백혈병의 표면에 이제 CD19가 예를 들어 양성인 그런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이제 일종의 이제 면역 치료인데, 다른 그 환자들의 이식을 하고 나면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를 일단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어떤 그 우리 쉽게 말하면 에이즈 바이러스 비슷한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에 내 그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항체와 같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발현하는 이제 그 면역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증식시켜. 그게 바로 킴리아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시 이제 나한테 주는데, 그 줄 때는, 그러니까 즉 내 몸에서 가져간 면역 세포에 내 몸의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면역 세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는 그걸 다시 돌려받을 때 이 많아지는 이제 그 면역 세포가 그냥 몸에 들어오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골수 이식을 할 때보다 조금 약하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내 몸이 이 면역 세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 다음에 이 킴리아를 넣어주는 거예요. 즉 킴리아는 그런 면역 세포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면역 세포들을 이제 킴리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당연히 80세가 지나서 혈액암이면, 혈액암에는 예를 들어 이제 다발성 골수종도 있어요. 다발성 골수종은
고령자에게 주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백혈병, 급성 백혈병도 고령자에게 많이 옵니다. 즉 우리가 소아는 주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많이 오는데 성인들은 이제 주로 그 중장년에는 만성 림프 고수성 백혈병이 많이 오고 이제 고령자들에서 주로 급성 고수성 백혈병 또는 다발성 고수성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혈액암도 다른 암처럼 항암치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지요?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암도 예를 들어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는 급성 백혈병 주로는 이제 항암치료를 하지만 이식을 하기 전에 이제 이게 우리가 컨디셔닝을 할 때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뭐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뇌 쪽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방사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혈액암 중에 뭐 다발성 골수증이 있는데 어느 뼈 부위가 심한 경우에는 또 거기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오던데 외부적인 충격이 골수 컨디션에 그게 이제 아마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무리가 온 거는 이제 골수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허리 근육이나 아니면은 척추 이제 뼈 같은 곳에 영향을 미치겠죠. 골수에 영향을 미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항암치료 할 때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그런 경우에 뼈도 많이 약해져 있고 또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우리 이제 몸에 있는 코어 근육도 약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허리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이제 급성기를 지나서 회복이 되면 슬슬 이제 근력 운동도 하시고 걷는 운동도 하셔서 이제 몸의 균형을 잡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기에 최적의 나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식을 내가 환자면 뭐 최적의 나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65세까지 우리나라는 보험을 해줍니다. 그러면 즉 65세까지는 골수 이식을 해도 이제 무리가 없겠다는 건데 요즘엔 사실은 70세도 굉장히 건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리적인 나이보다 그런 이제 그 몸의 생물학적 나이가 좀 더 중요하다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5세까지도 뭐 이식을 하자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이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험으로서 치료하는 건 65세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뭐 꼭 치료를 위해서 한다면 어느 그 신체적인 나이보다 전신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혈액암이면 방사선은 전신에 방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에 따라 달라요. 어떤 뭐 다발성 골수종, 림프종 때문에 한 군데를 치료하는 곳은 그것만 하지만 이제 백혈병 환자들이 골수 이식을 하는데 골수 이식을 하기 전에 컨디셔닝을 할 때는 비교적 그 저선량의 전신 방사선을 전신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 수치가 높으면 혈액암인가요? 그랬어요. 반드시 다 혈액암은 아닙니다. 혈소판 수치가 높은 경우는 이제 저희 환자들이 혈소판이 높아서 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첫째, 여러 가지 원인, 몸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여자분들이 그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 많죠. 철분 결핍성 빈혈 때도 혈소판 올라가 있고 몸에 염증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뭐 결핵 같은 게 있는 감염이 될 때 올라갈 수 있고 수술 후에 손상 후에도 혈소판 수치는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원인 중에 그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그 혈액에서 골수 안에서 암은 아니지만 암세포는 아닌 정상적인 혈액을 많이 만들어내는 병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외에 이제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일 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다고 반드시 혈액암은 아니고 혈액암은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국인데 혈액암 환자들은 어떤 백신을 맞아야 좋을까요? 참 답하기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는 그냥 지금 나이별로 맞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수 종사자와 이런 그 기저질환 환자, 그래서 혈액암 환자들을 다 맞춰주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가 젊은이들이 많이 왔지만 제가 뭐 그걸 어쨌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그 기저질환 환자들에게 놔줄 때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은 FDA 공인이 안 돼가지고 주로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꼭 맞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백신을 지금 상황에서는 하는 게 좋은데 단 지금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저희 환자 항암치료 중인데 중간에 잠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와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나 했더니 그분도 그냥 저에게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고 왔는데 굉장히 회복이 늦어졌어요. 즉 모든 환자가 그렇지 않지만 일부 환자들에서 백혈구가 뭐 많이 떨어지거나 정상이었던 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는 시기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잘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혈구가 6,000이었는데 4,500 정도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는 이제 백혈구는 우리가 며칠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더 추적 관찰해서 계속 떨어지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혈액암에 좋은 음식이 뭐 딱히 이제 너무 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제 뭐 인스턴트 식품을 집중적으로 먹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비교적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건강하게 먹는 음식이면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형은 이제 서서히 바뀌니까 두 개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식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한 가지의 혈액형으로 바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한 4분, 3분이 남았는데 글리백이 탄생이 치료의 파라다임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백혈병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솔직히 이제 급성 백혈병은 만성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 말씀드릴 건 우리 이제 우리가 M3라고 하는 거 있죠. 프로마이로사이트 루키미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글리백이 2000년도에 나왔다면 오히려 1990년대에 그 치료받는 분은 알겠지만은 아트라, 즉 우리가 얼트랜스레티노익 액시드라는 약이 있어요. 그것 또한 똑같은 표적 치료제예요. 그래서 그 표적 치료제는 오히려 그 약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 글리백은 워낙 환자 숫자가 더 많고 또 그 전에 만성 백혈병은 무조건 다 골수 이식을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식을 하지 않고 그 약 하나만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그 하나의 우리 교과서에도 그냥 이거는 혁명이다 라고 돼 있어요. 글리백의 개발은 그런 거고, 급성 백혈병에서 쓰는 그 베사노이드라는 약의 조금 더 일찍 발견된 약이지만 그거는 이제 베사노이드만 쓰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글리백처럼 각광을 받지 못한 거고요. 지금 이제 급성 백혈병에서도 많은 표적 치료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급성 백혈병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뭐 플리스리 뭐 양성인 것도 그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나와서 옛날 같으면 생존율이 20%였는데 그 표적 치료제를 쓰면 40% 50%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점점 이제 치료가 그 생존율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특히 지금 혈액암들이 최근 몇 년도에 그 새로운 그동안에 이제 연구 단계에 있던 약들이 임상으로 나오고 실제로 시판이 되기 시작한 게 지금 뭐 1년에도 몇 개씩의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병은 결국은 이제 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불청계약을 받았지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위드라는 건 그냥 그 병에 집중하지 마시고 병 치료하면서 또 병원과 나와 우리 가족들과 잘 박자를 맞춰가면서 병은 병대로 치료를 해가면서 내 일상은 일상대로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아까 우리 아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 힘든 날을 잘 다독다독 해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또 가족들에게 좀 하소연도 하시고 너무 또 씩씩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편안하게 뚜벅뚜벅 우리 나중에 태우 씨가 뚜벅뚜벅 그러면서 마지막 미소를 짓듯이 그런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